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삶, 나의 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그 두 번째 시인으로 우리가 김미정 시인을 모셨습니다. 김미정 시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 길을 이렇게 오셨는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인을 모시게 돼서 좋습니다. 자,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김미정 시인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미정 시인은 서울이 고향이십니다. 출생 서울. 이 대한민국 사람, 저같이 촌놈은 늘 동경의 장소죠. 서울이.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셨고요. 2002년도 현대시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시와세계라고 하는 좋은 잡지로 또 평론으로 등단을 하시고 시집으로는 지금 첫 시집이 하드와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집이 물고기 신발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책은 아마 그 하드와 아이스크림은 시와세계 평론으로 등단한 그 잡지에서 펴낸 출판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시집이 이제 물고기 신발인데 이것이 이제 천년의 시작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아마 그 우리 젊은 시인들의 그 시를 우리가 열람을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들이 고개도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또 의문을 이렇게 갖습니다만은 김미정 시인이 그 중심에 이렇게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김미정 시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김미정 시인 요즘 뭐 어떻게 생활은? 요새는 제가 좀 자전거에 빠져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자전거를 원래 좀 타긴 했는데 네. 잘은 못 탔어요. 근데 오. 이제 코로나로 뭐 운동을 헬스장 같은 데를 못 가니까 운동은 해야겠다. 뭐 운동만이 살 길이다. 뭐 늘 생각하고 있어서 자전거를 좀 타면서 조금씩 연습을 더 해서 지금은 이제 한강을 이렇게 바람을 그래요? 가르면서 혼자 라이딩을 해서 뭐 왼쪽으로는 서울숲에도 다녀오고요. 오른쪽으로는 동작대교 거기도 찍고 오고. 네,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면서 좀 시간 많이 보내고 혼자 걷기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이 허락되니까 운동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그 자전거나 네.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면 네. 그게 이제 배우지 않아도 따로 누구에게 뭐 그 강제적으로 배우지 않고 학원을 안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특히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전거가 필수고요. 왜냐하면 이동 거리가 시골에는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남녀 누구나가 다 배우는 것이 필수화돼 있어요. 제 어릴 때, 클 때는 형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논에 처박혀가면서 이제 배우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또 하나 더 해서 이제 우리 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놀이. 예, 물놀이. 시골 내과에서 네. 물놀이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는데 요새는 안 도시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주변에 그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 많아요. 성인.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배울 때가 있잖아요. 거기를 넘기면 못 타요. 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냥 타긴 타는데 사람 오면은 막 이렇게 탈 정도였는데 이제 잘 타기보다 그냥 혼자 사람 마주 그냥 싹 빌릴 정도는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두대간인가요? 그 자전거 길이 있나요? 백두대간도?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대관령길도 올라가시는 분들 보긴 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 것 같아요. 한 1년 뒤에는 또 저기 백두대간을 종주한다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동네만 다녀도 너무 좋고 욕심은 안 부려요. 괜히 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장구 다 하고 하죠. 모자, 헬멧 쓰고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그 좋은 운동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아마 그 남들은 뭐 헬스클럽을 간다, 뭘 한다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자전거로 앞으로 이제 건강이 네, 많이, 지금도 네. 건강하시지만 근데 자전거가 이제 좋은 게
이동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약간의 쾌감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고 뭐 나무들이 이렇게 스칠 때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근데 아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출생지도 얘기하고 뭐 양력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 제 같은 연배죠. 지금 60년대생이라든가 뭐 그 이후에 70년대생까지도 우리가 보면 거의 촌놈들의 생활이란 게 그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이제 고만고만 하니까요. 그 지역적으로 이제 정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편차가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들이 서울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동경의 대상이고 또 가 닿고 싶은 고장이고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뭔가 다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가지게 돼요. 그 서울 여자가 로망이라고. 예. 서울 여자랑 결혼하는 로망이라고. 근데 저는 완전 그 서울 토박이고 서울에서만 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8년 강릉에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8년 강릉에서 살 때 뭐 설악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놀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향수병이 생겼었어요. 초기에. 서울에 대한 네, 향수병. 서울에 대한 향수병. 그거 참 특이하네요. 네. 보통 이제 촌놈들이 네.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고향을 떠나고 뭐 향수병이 생긴다는 얘기는 근데 역으로도 생겨요. 어떻게 그래요? 생기냐면 일단 너무 사람이 없어요. 인구 밀도가. 음. 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간 주말 같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웅성웅성 뭐 이런 그런 느낌 막 이런 게 없으니까 늘 뭔가 정적이 이렇게 감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가슴이 허하고 막 그러면서 그 막 시끄러운 이런 소음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되게 맑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되게 달콤하고 좋아요. 근데 매연 냄새가 또 막 그리운 거예요. 그렇고. 진짜 사실로. 그래서 그때는 대관령 길이 뚫리지 않았어요. 옛날이라.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거든요. 예, 그럼 이제 공항에 딱 내리면 그 엔진 소리가 나면서 매연 냄새가 좀 나요. 휘발유 냄새 뭐 이런 거. 그러면 안도감이 팍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네. 정서구나. 그래서 내가 나 시티걸이구나. 그때 이제 증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푸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좀 우울하기보다 좀 이렇게 심심하고 무료하고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여쭤보냐면 보통 우리가 시를 저같이 이제 촌놈들이나 이렇게 시집을 보거나 이렇게 시적 세계를 이렇게 쭉 일람을 해보면 누구나 천편일률 고향에 대한 정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뭐 고향의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립느니 뭐 그 달밤이 그립느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미정 씨는 전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태생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자랄 때 정서와 환경과 관련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천착이 되잖아요. 내 내면 세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화가 된 결과가 지금 이 시집으로 이렇게 노래되어졌다.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대해서 이제 그렇게 여쭤보게 되잖아요. 고향이라고 출생지죠. 뭐. 서울은 고향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출생지가 이제 서울이고, 서울이면, 굉장히 그 근대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모던이라고 하는 도시화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이제 김미정 시인의 뭐 생애라고 하면 좀 못하지만, 전 정서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는가. 맞아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들에 되게 매료됐었고 초기에 공부할 때도 그리고 그런 정서들이 저랑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물론 저도 자연 뭐 맑은 공기 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작품화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제 내면의 어떠한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빠져서 생각하고 몰입하고 막 그 천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작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자연에 대한 건 별로. 그러니까 일단 그쪽은
그 작품화하기까지는 더 심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보통 우리가 한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이란 것은 그 작가 또는 시인의 전생애가 녹아들어 있는 하나의 총체거든요. 그렇죠. 한 편 한 편이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과정과 우리가 이게 부유물, 물 있잖아요. 물 뿌옇게 되면 그것이 가라앉으면 우리 침전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서도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렇죠. 응집되는 어떤 힘이죠. 맞아요. 그것이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김미정 시인은 출발부터가 제거치 촌놈하고는 이게 정서가 다르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됐고요. 그럼 그 정서는 어디에 지금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언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도시의 어떤 심리적인 내면적인 풍경에 대한 얘기가 참 많거든요. 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또 이렇게 있어요. 촌놈들이 이제 촌놈의 근성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인간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촌놈은 촌놈대로 그리움의 대상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라면서. 그렇다면 이 도시화라고 하는 이 풍경 속에서도 인간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 의식도 있을 테고 또 그리움의 정서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김미정 시인은. 일단 저 자신, 그러니까 자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시화된 그런 또 특히 요새는 계속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자아를 뭐 자아 상실 내지는 뭐 개인의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졌다. 그리고 개인으로 서기보다는 어떤 익명이나 한 덩어리나 한 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뿐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디 갔나,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느꼈던 게 강릉은 눈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눈이 많이 내리니까요. 강릉. 강릉에 살 때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럼 그 눈사람을 아주 크게 만들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그 평생 만들 눈사람을 그때 다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로 녹아버린 거예요. 눈사람이 이제 햇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게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시 쓰기 전인데 그게 나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갔지? 나는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그때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이제 시인이 되고 작품을 쓰면서도 그게 거의 주제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거듭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 촌놈들의 정서는 그런 거죠. 달밤이 그리워, 뭐 달밤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윗동네 뭐 영자가 뭐 그리워, 뭐 이런 촌놈들의 정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개구리 우는 밤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와글와글 하고 있는 개구리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의 그 정체성으로서 그게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렇다면 골목의 그 끔끔한 골목이라든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주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정서가 김미정 시인의 정서적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첫 시집도 굉장히 제목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하드와 아이스크림. 하드를 아는 세대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드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모던한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해설을 평을 이렇게 우리 이수명 시인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목이 내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나를 본다.
라고 하는 이 다소 철학적인 의미의 부여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관점의 전환이죠. 그동안 내가 모든 것들 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사물에 대해서 명명하거나 이름 지어주거나 이렇게 했던 그 관점인데 아마 이수영 시인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시선의 전복 예, 같은 걸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TV를 보는 것이 아니고 TV가 나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색다른 표현이면서 근데 그런 장면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쓰려고 뭔가 좀 다른 발화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런 관점은 이제 데리다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의 해체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사물이 나를 본다 또는 사물이 말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아마 하이데거의 어떤 그 철학적 기반, 사유 뭐 이런 것들이 또 첨가된 것 같고요. 뭐 불의 사상도 좀 녹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이성훈 선생님이 또 이 굉장히 옹호론자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비대상이라든가 빈밥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파를. 그래서 그 이수명 시인이 아주 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시인의 자작시 한 편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작품이 이제 혀라고 하는 작품인데 우선 그 낭송 듣고요.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젖은 것들은 욕망과 내밀하고 김미정 밖으로 넘쳐 물컹거리는 문장이다. 먼 길 돌아온 너의 끝이 둥글다. 처음 보는 해안선이다. 축축한 것을 찾아 떠나는 날들. 너와 나 수평선이 어긋나 투명한 감정을 파도 위에 올려놓고 둥글고 붉은 길이 미끄러진다. 당신이 녹아 사라지고 나는 이제 겨우 모래해변에 도착한다. 부드럽게 닿는 자리마다 처음 맛보는 바다가 깊어지고 몸 안으로 뜨거운 별들이 몰려온다. 수면을 열고 흰 새가 날아가고 있다. 아주 목소리도 차분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제목이 참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우리가 그 서정적인 바탕 위에서 이 시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할 정도로 그런 시입니다. 자, 제목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듣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인에게 혀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이 시는 욕망을 염두에 두고 쓰기 시작한 시가 맞아요. 예. 그리고 혀를 하나의 이제 메타포로 그 인간과 욕망의 어떤 내밀한 관계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무엇이든 입에 갖다 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맛을 보기 위한 거죠. 그게
세상의 맛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또 혀라는 게 그 뭐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이런 그 욕망의 어떤 최첨단 전위에 놓여 있는 게 혀가 아닌가. 그런 발상을 시작해가지고 이 혀를 하나의 촉수로 세상과 인간의 어떤 그 연결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혀가 부제에 보면 젖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젖은 것들은 욕망과 내밀하고. 그래서 이제 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혀는 늘 젖어 있는 게 혀가 아닌가. 마른 혀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젖은 것이 욕망과 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시 또 그 젖은 것을 또 고민해 보니까 젖은 것은 이제 액체, 뭐 축축한 거, 뭐 이런 거가 되다가 물, 바다, 뭐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이 또 생명이 잉태되려면 어머니 양수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이게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욕망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욕망이 아니고 약간 긍정적인 욕망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축축한 것을 찾아 떠나는 날들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뭐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떠나는 날들인데 그 날들이 되게 힘들고 고단해요. 막 그렇게 해서 막 헤매다가 결국 나는 이제 겨우 모래 해변에 도착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너와 나라는 게 나오다가 뒷부분에선 나만 나오거든요. 너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너와 나가 이 당신이 너가 사라지고가 이제 포인트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욕망 굳이 따지면 그런 부정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욕망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 맛보는 바다 그리고 처음 보는 해안선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보는이라는 것은 처음 맛본다는 것은 그전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어떠한 그런 모습 그거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새로 열리는 세계. 욕망을 찾아 떠났는데 결국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많이 필요한 거죠. 먼 길을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랬군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재밌게 써보려고 했는데. 재밌어요. 시가 굉장히 재밌고. 이 시를 발표하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시를 지면에 발표를 하고 이제 잡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문인들이 그 잡지를 받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잡지를 받아본 그 다음날 동시에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았다. 좋았다, 인상 깊었다, 뭐 이렇게 피드백이 오길래 이 시가 많이 공감대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제 에로틱하고 육감적인 거를 깔고 들어갔죠. 근데 그렇게 약간 긍정적인 욕망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제 공간에서 이제 이런 육체성, 이런 몸이라고 하는 부분들,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그 바탕은 가장 근저는 몸이거든요. 그렇죠. 몸을 통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생각도 되고 식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가장 혀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눈은 보고 느끼는 거지만 혀는 맛도 보지만 또 표현도 하잖아요. 물론 눈도 말로, 표현을 하죠. 언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여기 이제 두 세계가 나오죠.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고. 젖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는 마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젖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젖는다는 것은 곧 생명성이고 창조성이죠. 마른 것은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김미정 시인에게는 생명성이 뭐냐 도대체 가닿고 싶은 그 생명성은 뭐냐 언어로서 표현되고 있는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의 한 표현이 바로 이 시에 오롯이 이렇게 배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시면 이제 이런저런 질문도 좀 드리고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보면
밖으로 넘쳐 물컹거리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혀가 곧 문장으로 이렇게 치환이 돼요. 네. 그 문장은 우리의 의사와 뜻과 의미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문장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문장은 여러 가지 욕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소유에 대한 욕망도 있을 테고 또 뭐 여러 욕망이 있을 텐데 김미정 시인이 이제 갖다고자 하는 세계는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무엇이다라고 규정된 그 문장의 세계가 아니고 둥글고 끝이 부드러워진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행위 이런 것들을 이 시에 잘 녹아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 첫 행에 이제 물컹거리는 문장이다. 이게 이제 저도 언어나 뭐 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쓴 건데요. 보통 언어라는 것이 그 존재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이데거가. 그랬을 때 그 시인에게 있어 언어는 시인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언어가 주는, 그러니까 시적 언어가 주는 어떤 그 갈구, 욕망, 그러니까 시적 언어를 찾아가는 그런 거로 또 욕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시적 언어를 찾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렇죠. 적합한. 근데 그 시적 언어가 만약에 비밀번호와도 같이 내가 이거를 내 시인의 어떤 의지와 합일되는 그런 시적 언어를 발견했을 때 이 시가 열리는 것, 새로운 세계를 저는 경험하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왔듯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독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적 언어를 또 그 찾고자 하는 과정으로도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는. 그랬을 때 그 비밀번호와도 같은 그 언어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찾아서 그거를 시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독자들한테 보여줬는데 독자가 그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또 그 시가 비밀번호가 풀리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감하고 또 감흥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서 그 언어라는 것이 참 역할이 되게 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두에는 시가 너 나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분류죠. 구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시 마무리 단계에서는 너 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고 그 너 나가 용해되거나 아니면 습입이 돼서 다른 세계에 대한 그 창조성이죠. 그런 걸로 이제 이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몸 안으로 뜨거운 별들이 몰려오는 세계가 그 세계고 그렇게 해서 수면을 열고 한 무리 새가 흰 새가 날아가죠. 날아가죠. 그래서 야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오래도록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시를 썼나? 아니면 일필휘지인가? 뭐 이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별로 퇴고를 하지 않았어요. 쉽게. 그러니까 일단 이 시를 처음 쓸 때 제목을 잡았을 때 일단 많이 감성적으로 충분히 그런 걸 좀 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마음껏 제 감성을 총동원해서 쓴 시고 별로 퇴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좋은 시가 나와서 아주 읽어내는데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읽어내면서 이러이러한 세계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갈급 또는 희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둘이었다가 이것이 사라져. 둘이었는 세계는 현실적인 세계죠. 늘 뭐 구분이 되는 세계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용해되고 동일시대에서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행을 꿈꾸고 있는 시가 바로 혀라고 하는 이 시가 아닌가. 두 가지입니다. 혀는 감각적이고 굉장히 육체적이지만 이 육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너와 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가고자 하는 바람이겠죠. 시인의 바람이겠죠. 이것이 잘 드러난 시가 바로 이 혀라고 하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김정신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그죠? 시를 쓰면 이거밖에 안 되나? 도대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는 이게 아닌데, 이게 표현되는 세계는 이게 형편없어요. 본인이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마 이런 생각들은 늘 좌절하죠. 시를 쓰는 모든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 어떤 고민이 아닌가. 또 그것이 또 더 심화가 되면 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눅이 들면 또 회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뭐 김희정 씨는 이런 여타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나요? 시인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도 하루 좌절하고 하루 희열하고 천국과 지옥을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일단 시가 주는 매력이 그런 고통, 뭐 좌절 이런 속에서도 좋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쓸까 이게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까보다는 무엇을 쓸까 그게 되게 이제 힘들고 되게 고민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제 시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 현실에 발을 딛고 쓰자.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현실 일상이라는 것이 막 저를 끌고 가기도 하고 저를 막 압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쓰는 시를 저는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진행형의 시들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그 미래 뭐 이런 거보다는 현재 나의 삶. 근데 그게 이제 뭐 공사상에서도 제가 뭐 공부를 한 그런 사상에서도 항상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런 그 순간을 발화한다는 게 참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발화하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나 늘 생각하고 있죠.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옛날이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옛날이 좋았어, 뭐 괜찮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뻥이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좋았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제시키고 난 뒤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그 이미지만 체화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으니까 좋게 보였던 거죠. 그건 사기잖아요. 자기한테는 사기고. 그럼 미래는 좋을 것이다. 그럼 미래는 누구도 살아보지 않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미래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정 시인이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잖아요. 고정불변화된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나는 시를 어떻게 채워할 것이며 어떤 노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뭘까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약간 선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허공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그리면 이 원을 그리는 순간 이 원은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허공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원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 원을 그리는 이 순간, 그러니까 지워지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노래할까? 그걸 이제 고민할 때 인간의 존재를 좀 바라봤을 때 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닌가요? 저는 유한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유한한 존재가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좀 깔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매일매일 뭔가 상실되는 게 정상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별로 애달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이 소멸해가는 과정이 제 시의 어떤 배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풍경들이 약간 결핍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사이사이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사라지는 과정이 곧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를 좀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시의 작품에 조금씩 녹아 있지 않을까. 왜 제가 이제 이런 조금 독자 입장에서는 저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왜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얘기 생각을 더 가질 텐데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김미정 시인을 이렇게 보면 시집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요. 회상이란 게 없어요. 그 과거에 대한 시점이 없어요. 과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가 탈락된 그 시점은 어디냐? 지금 현재란 말이죠. 현재에 바라보고 있는 그 욕망의 기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욕망으로 표현되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체화된 게 내재화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심리적인 면이고. 그래서 김미정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지금도 이제 얘기를 영원한 것은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사상은 뭐 비었다 이것도 물론 맞겠지만 공을 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데 사람들의 그 욕구는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변화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애착을 갖는 어떤 것들을 또 변화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일 뿐이죠. 그렇죠. 그거는 자꾸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포획을 하거나 프레임화 시켜서 그걸 집착을 해서 내가 서로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더 힘든 거예요.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쵸. 늘 변해가니까 여기서 충돌되는 그 사실을 김미정 시인은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꽤 매료가 됐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어떤 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괜찮다. 참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소화를 좀 시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소멸, 상실에 대한 그 천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로움을 저는 되게 그러니까 시를 처음에 쓰게 되고 시에 매료됐던 게 시가 모더니즘 시부터 이제 뭐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자유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떤 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나 일상은 무겁고 힘들고 그 무게감 항상 어깨에 жил머지고 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예술이고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시는 그 안에 있는 그 자유로움을 저도 쓰면서 자유롭고 독자는 또 읽으면서 자유롭고 그래서 그 막 상상력 뭐 이런 거가 전부 녹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그 공간 시 공간은 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예술 다른 분야는 잘 모르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좋아하고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상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서 매일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일상을 탈출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나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그럴 때 이제 약간의 자유로움 이런 걸 좀 느끼는데 작품 안에서 그런 걸 좀 녹여서 쓰고 싶고 자유를 늘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람들은 굉장히 딱 그 답답해 하잖아요. 일상. 그건 반복성이거든요. 그 기계로 무슨 그 제품을 찍어내듯이 오늘과 같은 형식을 내일 또 반복해야 되고 또 내일 반복했던 걸 모레도 반복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일상성인데 그것이 일종의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안에 안주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음과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을 탈피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이제 창조성이고
예술이 그런 것들이고 그 예술을 언어로 이제 더 체화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고 네. 그 시 속에는 끊임없이 자유로움이라든가 네. 창조성이 샘솟으니까 네. 아마 우리 김미정 시인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렬한 어떤 그 욕구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시를 두고 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 좀 마무리를 하는 멘트로 그렇다면 김미정 시인은 어떤 시적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독자들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시로 인해서 일상을 뭐 탈출하고 자유를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그 현실의 안착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탈출을 작품 속에서 영해해 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독자들도 시를 좀 많이 읽고 자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저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미정 씨는 또 그 반대로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자, 일상을 네. 우리가 그 잠시 떠나 있지만 그것은 일상의 건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네. 과정이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좀 오늘 좀 새로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집을 떠나면 네. 에너지가 더 생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가 생기면 그쵸, 무엇이 좋아지나요? 네, 집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쵸, 집이 그리워지고. 좋아지고.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일상이 늘 그 답답하고 하지만 이 답답한 세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이것을 잊어버리고 떠나 있다가 여기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여기 돌아오면 그 일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굉장히 건강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를 좀 쓰고 썼으면 싶고 독자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자, 그 일부 어느덧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좀 쉬고 이어서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